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정호성 대표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더 퍼블릭 자산운용 하면은 김현준 대표로 네.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 김현준 대표가 굉장히 이제 외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음. 근데 정호성 대표님도 있다. 음. 혹시 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기 전부터 네. 약간 이미 의기투합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공동 창업. 네네. 네, 공동 창업.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네. 우연찮게 역할 분담이 김현준 대표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회사도 많이 알려지고 네. 김현준 대표라는 이름도 많이 알려지게 됐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유퀴즈의 여의도에서 아유,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니까요. 엄청 컸습니다. 예. 우연히 이제 예. 사람들은 그게 약간 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닌 게 설정 아니냐. 아니냐는 네, 얘기 설정.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아, 그때 점심 같이 드시고 네. 여의도 공원 가로질러 가던 사람 네. 중에 한 분. 아니요. 저는 네. 이제 동여의도 예. 쪽이고 서여의도 쪽에서 김윤준 대표가 점심을 먹고 어. 택시를 타고 같이 회사로 돌아가자라고 아, 만나서 해서 같이 가자. 저는 이제 동여의도 쪽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네.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치. 네, 그때 이제 같이 있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아. 한참 같이 기다리다가 회사로 먼저 돌아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 유퀴즈 유퀴즈 찍고 촬영을 했었다고. 아.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회사로 온다는 거예요. 그 촬영 팀이 또. 아, 그래요? 그 추가 네. 보충 네, 촬영하려고? 네, 인터뷰 하려고.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쵸. 그 같이 회사 택시 타고 복귀하는 약속보다는 유재석 씨 그럼요. 만났는데 만났으면 거기서 그냥 전화 다 꺼버리고 인터뷰 해야죠. 그렇죠. 그 일이 만약에 정호성 대표님한테 왔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상대적으로. 아니 근데 그때 김현준 대표가 되게 잘 살렸어요. 맞아요. 잘 그건 살렸어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와, 저 사람이 되게 적극성 뛰어나고 엄청 외향적이고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네. 김현준 대표 저도 몰랐을 때니까. 그럼.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MBTI I라고 네, 맞아요. 내향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음,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방송 보고요? 아니요. 그 MBTI라는 게 사실 이렇게 네. 사람들이 막 많이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네. 안 됐는데 그쵸. 그 유퀴즈 촬영할 때만 해도 그게 방송될 때만 해도 그런 MBTI 너 뭐야? 뭐 이런 물어보진 아, 않았거든요. 네. 사실 사람들이. 네. 근데 그 이후에 당연히 E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I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I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놀 때는 정말 열심히 놀거든요, 사람들이랑. 네네. 근데 그 나머지의 시간이 너무 혼자 있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랑 비슷한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혼자서 생각하고 음, 뭐 투자 공부도 혼자서도 하고 막 이렇게. 네네. 그건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 공부 관련된 거는. 네. 근데 우리 정호성 대표님도 지금 펀드 매니저 경력도 이제 오래 되신 거고 처음에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투자자문사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거는 투자 예. 자문사로 들어왔고요. 네. 그게 2015년인데 2015년. 사업을 시작한 건 201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2010년부터요? 네. 그 당시에는 저도 학생의 신분이었거든요. 제가 좀 졸업을 늦게 하는 바람에 학생이었고 이제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어요. 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미 김현준 대표랑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가 돼 있던 상태였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먼저 주식을 해야겠다. 네네네. 주식이라는 걸 업으로 삼고 해야겠다라는 오.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자문사는 아니고 네, 그럼 그냥 어떤 일반 법인 같은 걸로요? 네, 일반 법인이었고 사실 법인이라는 걸 차린 이유가 사실 별게 없고 예. 그냥 주식을 해야겠는데 그냥 개인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뭔가 시작점이 뭔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제가 뭘 모르니까 학생이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것도 그냥 책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네. 배웠었고 그러다 보니
그럼 기업 탐방을 좀 가봐야겠다. 기업 탐방을 가서 현실이 어떤지 그때는 기업 탐방 가면 내가 이 주식시장의 현실을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경제 그 활동 기업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업 탐방을 가야 되는데 기업 탐방 가려면 대학생을 누가 잘 받아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대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도 사실 그 응대 자체가 그렇죠. 조금 약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우리는 명함 들고. 네 명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명함을 들고 탐방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든 거였고 그렇게 해도 사실 탐방 안 받아주는 데는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탐방이 쉽지는 않은데 그 한 10여 년 전이라면 더더욱이 그랬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 정호성 대표님이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한 계기가 특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군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근데 군대에서 특수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특수 업무. 예, 그걸. 네, 특수라면 특수죠. 굉장히 특수한 업무인데 네. 군인 한 200~300명 중에 한 명 정도 그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중요 업무. 네. 그 뭐냐면 예. PX병. 네, PX병. PX병. PX병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가장 또 부럽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PX병을 하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느끼지도 못하는 그 나이 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우선은 이 PX병이 하는 일이 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매장에 있는 재고를 우선 파악을 해야 돼요. 재고 파악. 네, 재고 파악을 하고 판매량을 품목별로 네.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품목이 한 2,00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PX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가혹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 2,000가지 제품의 네. 가격을 다 외워야 돼요. 바코드 그 시절엔 없었나요? 네, 그때는 바코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다 외운 다음에 예. 계산기로 이거. 두들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그거를 이제 천천히 한다, 느리다 그러면은 욕 먹죠.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갈굼. 네네. 그래서 이제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가격을 다 외운다. 그 다음에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판매를 하면 안 되고 그 육군 복지 지원단 아래에 네. 그 여러 PX들이 있는데 이 PX들 간에도 어떤 매장이 판매를 잘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포상을 또 주거든요. 그게 성과제예요? 그렇더라고요. 성과가 있어요, PX도? 네, 성과가 있어요. 아니 그 무슨 뭐 마트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왜 그게 성과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상업적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오. 근데 그 복지 지원단 안에서는 어떤 그 경제적인 개념에 뭔가가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민간 기업들이 어쨌든 면세로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 그쵸. 그걸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분명히 뭐 이제 뭐 일반적인 편의점이랑 전혀 다른 개념일 수는 있지만 일부 비슷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PX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라고 네. 했을 때 직접 사업을 해보는 것, 좀 더 작게는 장사를 해보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어쨌든 뭐 좀 간접적인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었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제가 전공이 수학인데, 수학.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전공을 이제 2학년 때부터 하거든요. 잠시만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네. 혹시 PX병 뽑을 때 예. 수학과여서 PX병 뽑힌 겁니까? 예. 그거 아닙니까? 그 미대 출신 나오라고. 미대생 나와서 네, 맞아요. 운동장에 그 연병장에 금그으라고. 네,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어떠냐면 그 인사과에 이제 신병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러면 네네네. 이제 너 뭐 하다 왔어? 이렇게 아. 물어보거든요. 그 복지 담당관이라고 하는 분이 네네네네. 물어보는데 제 차례가 딱 됐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물어보셔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니다 왔어요. 뭐 공부했어? 응. 수학 수학이- 공부했습니다. 오케이, PX. PX 가.
이렇게 됐거든요. 과학적입니다. 네. 이렇게 국방부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PX에 그 보통 속된 말로 빵꾸라고 하죠. 재고가 비는 거 네네네. 누가 이렇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폐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도 있을 거고 물건이 올 때 누락이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문대 수학과 출신을 PX병으로 놔야 된다. 네, 근데 그걸 그런 이제 생각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접 그때. 경험을 하신 네. 거고. 근데 지금이야 뭐 바코드로 따지고 또 자동화 시스템이 원체 잘 돼 있어가지고 재고가 부족해지는 거 이제 편의점 같은 데들은 본사로 자동으로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온라인으로 데이터 처리가 다 되면서. 네. 근데 그거를 다 수기로 하셨고 네. 또 어떻게 보면 판촉 활동도 하셨던 거예요? 그 PX병이 나가서 뭐 세일한다고 알릴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 판촉 활동을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촉 활동은 특별하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물건을 갖다 주러 오시는 기사분들이 보통은 그 업체 분들이시거든요. 그 이제 뭐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냉동식품 그 탑차 기사분이 탑차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탑차. 그 탑차 기사분이 냉동식품을 싣고 와서 이게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네. 하면서 하나씩 주세요. 먹어보라고. 왜냐면 먹어보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좀 많이 팔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무리 PX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쵸. 뭐 어쨌든 판매가 되는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또 그 앞쪽에 진열을 해줘야 많이 네, 나가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이가 좋은 기사분이 있다. 뭐 냉동식품을 2개 준다. 네. 그러면은 좀 위쪽에다가 음. 배치를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냉동식품이라고 하는 건 군대에서 엄청 고급 음식이었죠. 네, 그렇죠. 냉동만두 막 이런 네. 것들 고급 음식.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주식을 왜 하게 됐냐, 왜 어떻게 하게 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군인들이 군대에서 주식 거래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코인도 많이 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당시에는 스마트폰 당연히 못 썼을 때고. 네, 그렇죠. 어떻게 하셨던 인터넷도 요즘에는 뭐 싸지방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 지식 뭐 그런 방도 없었거든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걸 싸지방이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이버지. 우리 저기 PD가 MZ 세대여서. 네. 네네네. 근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PX에 군무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PX 관리관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군무원. 이제 편의점으로 따지면 편의점 점주라고 음. 할 수 있죠. 네, 매니저 뭐 이런 네, 매니저. 개념인데 근데 그 당시에 PX 관리관이 새로운 PX 관리관이었는데 그 관리관의 와이프가 증권사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PX에는 사실 오후에는 예. 되게 널널하거든요. 할 일이 없죠. 네,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병사들이 그 그렇죠. 훈련하거나 일과를 해야 일과 되기 때문에 업무 중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올 수가 PX를 못 없어요. 가죠. 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오후에 하는 일은 물건이 오지 않는 날은 그냥 관리관이랑 테이블에 앉아서 속된 말로 노가리를 깐다라고 네, 이거 하는 거죠. 군사 용어입니다. 노가리는. 군사 용어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네. 그 PX 관리관이 해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얘기가 되게 결정적이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그때 관리관의 나이가 28이었는데 네. 자기가 1억을 벌었대요. 주식으로 네, 와이프 덕에 증권사 다니는 와이프 네. 덕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1억을 벌었냐? 그때는 제가 20살, 21살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돈이었고 28에 1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딱 인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벌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지금 하이트 진로인데 네. 그때는 하이트 맥주. 합병하기 전에. 네. 네. 그 하이트 맥주를 예. 겨울에 사서 예. 여름에 팔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맥주는 여름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제 관념으로는 맥주가 여름에 잘 여름에 팔리니까 나오는데. 여름에 사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어떤 주식의 어떤 회사의 가치와 가격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서만 생각을 했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이잖아요. 그때는 엄청난 그 신선한 충격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웃집 피터 린치 막 이런 거.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군무원 피터 린치. 거기에 그냥 돈을 벌었다고 했으면은 충격을 안 받았을 텐데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런 관념이 좀 깨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게 2005년. 2005년. 어. 네. 그때면은 한 나이가 어떻게 됐을 때였던 거예요? 21살이죠. 21살. 와, 그 네. 빠르게 그거를 접했던 거네요. 간접적으로. 네. 그래서 그분이 뭐 좀 가르쳐 주던가요? 주식 투자하는 아니요. 방법을?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가르쳐 주진 않고 그냥 자기가 1억 벌었다는 얘기만. 자랑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가치 투자 이런 걸 검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에 우연찮게도 또 운이 좋았어요, 되게. 그걸 검색을 했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고려대학교 가치투자 동아리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그 주식을 한다. 대학생들이 동아리 만들어서 같이 네. 공부하면서 주식을 하더라. 네. 그게 우리 학교에 있더라. 네. 그 PX에서 이제 휴가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동아리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고대에는 그 주식 투자 학회 동아리라고 하는 게 2개가 있다면서요. 하나는 네. 리스크가 있고, 네. 리스크 그 학회 하는 친구들은 얼마 전에 저희 출연을 했었고, 네네. 그거 말고 큐빅이라는 다른 동아리. 네네. 네. 거기에 들어가. 그 김현준 대표도 그럼 거기서 같이 하셨던. 네네. 김윤준 대표가 제 선배고 저는 아. 이제 좀 기수가 후배. 나이는 나이는 동갑입니다. 나이는 동갑인데 기수로는 먼저. 네네. 갑질 좀 하던가요? 갑질 많이 합니다. 네, 김현준 대표가 이제 아래 사람한테는 좀 갑질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주식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좀 배우셨던 거겠네요. 네.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게 학생으로서 네.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온 게 네. 2000년대 초반이었고 이때 당시에 2004년, 2005년, 2006년 이럴 때 국내 음식료주들이 전부 다 뭔가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장이 되게 좋았어요.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고 사실 그 금융위기 직전까지 특히 네, 그렇죠. 2007년 네. 이때 엄청나게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네. 2005, 6, 7년이 네. 엄청난 화랑장이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에 주식 투자 동아리들도 되게 많이 생겼었고 대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화랑이 이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생긴 개념이 이제 말이 동학개미이잖아요. 네. 사실 제가 동학개미였죠. 애초에. 그러니까 거의 네. 2006년 네, 그때. 음. 네. 동학개미 1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사실 되게 학구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실전보다는 책 보고 네, 책을 보고 책을 읽고 이렇게 토론을 될 하고. 거야. 네, 그 책처럼 되든가요? 안 되죠. 그렇죠. 깨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네. 뭐 ROE가 뭐니, 예. 뭐 ROIC가 뭐니, WACC가 뭐니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과 재무 수업에서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에서 조금 더 나가는 정도 그거를 이제 막 투자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네네네. 네. 그런 거였죠. 그리고 네. 워렌 버핏을 좀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경제적 해자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탐구를 하고 토론하는 막 토론하다가 그거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아 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로 막 이제 싸우고 막 토론하고, 토론하고 격정적으로 막 토론 얼마나 재밌겠어요 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실전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 이제 옥타곤의 종합 격투기 올라가기 전에 네. 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막 서로 그쵸. 몸을 부딪히면서 그때 막 네. 훈련하라고 약간 요런 개념. 네, 샌드백만 치는 그런 아, 치다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네.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지금 정호성 대표의 왼쪽 어깨 위에 워런 버핏이 계십니다. 뒤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 예. 네, 항상 우리 워런 버핏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다 원샷 덮어줘요. 뒤에 뒤에 지금 어깨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쪽인가요? 예, 예. 네. 워런 버핏께서 이렇게.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잘해야 네.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투자도 직접 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땠어요? 그러면 그때 원래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도 있고 그때 장이 좋았으니까 좀 쉽게 벌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뭘 해도 잘 됐어요. 네, 어떤 주식을 사도 주가가 오르던 시기였고. 그죠. 하루에 막 단타에도 막 5%씩 버네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네. 그 군대에 있을 때 투자를 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가로수닷컴이라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무까지 회사가. 신문.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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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길에 보면은 네. 생활 같은 정보지. 생활정보지. 네. 그거 혹시 알아요? 가로수닷컴 벼룩시장 이런 거 모르죠? 무까지 종이신문. 예전에는 이제 일자리를 구할 때 그걸로 다 구했었잖아요. 네네네. 알바 구할 때나. 네. 요즘 MZ 세대들한테 거의 뭐 8만 대장경이나 네, 그러죠. 가로수나 예, 비슷합니다. 예. 근데 그 회사 그때 당시도 이제 사실 그게 좀 지는 그런 예. 비즈니스였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땅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그때 천안 역사 주변에 땅을 들고 있었고, 근데 그때 천안 역사 개발이 된다 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 땅의 가치가 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천안역으로 갔어요. 천안역에 가서 주변 부동산을 돌면서 저 땅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고. 아, 그때 그 투자 동아리 하면서 투자 동아리 하기 전에. 하기 전부터. 네. 그때는 혼자 공부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땅 네. 입지까지 임장을 가서 이게 실제로 얼마에 가치겠다. 네. 이게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네. 오. 근데 이제 그 주식을 그래서 네. 이 주가가 그 땅의 가치를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주가가 뭐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인데 땅의 가치가 뭐 1조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을 샀죠. 네. 그래서 샀는데 그게 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거의 한 두세 배가 올랐어요. 그때는 자산주가 좀 먹혔습니다. 네, 맞아요. 자산주가 잘 먹혔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네. 그걸 쉽게 잊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자산주를 계속 봤어요. 땅을 가진 회사가 없나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땅 가진 회사, 현금 많이 가진 회사, 뭐 하다 못해 나무를 많이 가진 회사. 그때 그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나무 한 그루당 얼마다. 막 네, 소나무 맞아요. 특히 비싸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게 안 먹히기 시작하는 장이 됐고, 그래서 또 바꿔야 되잖아요, 방법을. 네. 그 바꾼 게 뭐였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서 이제 동아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네. 요걸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사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는 사실 이거는 만고의 진리 아닌가요? 워런 버핏, 뭐 찰리 먼거도 항상 강조하고 필립 피셔도 강조하고 하는 게.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학구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워렌 버핏이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워렌 버핏은 네. 지금 이 회사의 ROE와 예. ROE를 기반으로 10년 뒤에 이 회사의 가치를
계산을 해서 그쵸. 지금 주가와 비교를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이라고 하면 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맹점이 있는 게 10년 뒤에 우리가 예.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냐, 예측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에도 과연 이 회사가 콜라를 잘 팔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명확하죠. 다들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제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었던 광동제약이라는 회사가 예. 있는데 네. 광동제약의 옥수수 수염차가 10년 뒤에도 옥수수 수염차를 잘 팔고 있을까? 그리고 잘 팔고 있네요. 잘 팔고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예. 네. 이게 좀 다른 문제였는데 네네네. 어쨌든 옥수수 수염차로 돈을 많이 벌까? 네네네.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연결을 시켜서 네.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0년 뒤에 이 회사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뭐 그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 정가를 해서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깔고 그러면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이만큼이야 라고 우리가 이제 뭐 DCF라든지 뭐 RIM이라든지 이런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평가 방법들을 네. 막 공부를 해요. 예. 뭐 할인율을 얼마를 해야 되고 뭐 성장률을 얼마로 추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딱 숫자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적정 가치. 네, 적정 가치. 그러면 그게 지금 주가와 시가총액과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정말 내가 좋은 회사를 찾았구나. 유레카로 외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몰빵을 가는 거죠. 뭐 대학생이 돈이 얼마가 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진 돈 다 네.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 문제가 되게 많았죠. 그래요. 음. 어떤 문제요? 왜 어떤 뭐 한계를 느낀 거예요? 주가가 안 올라요, 일단. 그렇죠. 그건 이제 결론이고. 네. 그러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을 잘 해봤는데 음. 내가 고대 수학과인데 이게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10년을 보고 가니까 예. 이게 1, 2, 3년 해가지고는 뭔가 변화가 생기는지 이 회사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광동제약의 옥수수 수염차가 있는데 이 옥수수 수염차는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고 가격 전가력이 있는 제품이야. 근데 이 광동제약의 옥수수 수염차에 그러면은 지금 생각으로는 뭐 어떤 제품 가격 정가라든지 가격 인상 그리고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하면서 팔로우업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러프했던 게 이게 그냥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1년이 지나도 가격 인상이 안 돼, 2년이 지나도 가격 인상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 제품이 하나씩 나오면 뭐지? 경제적 혜자가 없는 건가? 브랜드 가치가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걱정하게 되고 되고. 그리고 더 문제는 다른 주식들은 주가가 잘 가요. 그럼 왜 저 주식들은 주가가 잘 가고 내 거는 내 것만 안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방법을 또 변화를 해야겠다. 그냥 이제 자산주 그 다음이 비즈니스 모델을 봤는데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서 현재로 땡겨서 투자를 했는데 요걸로는 이제 잘 먹히지가 않더라.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뭔가를 변형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변형을 하게 된 시점이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탐방을 정말 많이 다닐 시기거든요. 그때는 거의 그러면 전업 투자자. 네네. 전업 투자로 학생이지만 전업 투자. 학생인데 공부는 한 5, 주식은 95 정도. 5대5가 아니라 5대95.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루에 기업 탐방을 한 2-3개 정도씩은 계속 다녔어요. 하루에요? 네. 아침에 하나 가고
점심 먹고 하나 가고 오후에 또 하나 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저녁에는 그 갔다 왔던 것들 정리하고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없죠. 아, 그래서 학교 공부보다는 그냥 아예 주식 공부 쪽으로 쭉 빠졌던.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이제 한 2010년 전후였는데 그죠, 2010년.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뭔가 주가가 또 괜찮은 시기였거든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였기 때문에. 그 2009년 3월을 바닥으로 해서 네. V자 반등을 했죠. 네. 예. 그래서 또 그런 주식시장의 변동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클리컬한 주식들,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다가 네. 다시 반등하고. 반등하는 그런 시기였고, 음. 그래서 뭔가 주식을 할 수 있을 재료들이 되게 많았던 네.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탐방을 많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정말 산업의 큰 변화,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막 시작이 되면서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 스마트폰 부품주도 뭐 몇십 배씩 날아갔고, 네. 또 그리고 뭐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차화정이라든지 뭐 칠공주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때 당시죠. 그 중국 경제 성장과 함께 엄청나게 불을 뿜었었고, 그때 그러면 좀 많이 배우셨던 거예요. 네,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배웠다는 게 예. 뭐냐면 배우면 수업료를 내야 되거든요. 오, 깨졌어요? 깨졌다기보다는 예. 그 많은 것들을 다 놓쳤어요. 아니 하루에 탐방을 3군데씩 다니는데요? 네. 왜냐하면 예. 그 전에 제가 공부를 해왔던 것들이 네. 재무, 회계, 음. 어떤 비즈니스 모델, 경제적 해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 부품주 탐방을 가면서도 예. 이 회사에 경제적 해자가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됐었네요. 네, 안 됐죠. 사실 스마트폰 부품주가 기술력은 뛰어난 중소기업들이 많기는 한데 네, 진입 장벽이 엄청 높은 아무도 못하는 그런 해자는 아니었죠, 솔직히. 그렇죠. 경쟁사도 많고 막. 딱 얘기했을 때 3년 뒤에 이 회사가 여전히 스마트폰 케이스를 팔고 있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미 다른 영역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 뭔가 되게 한국적이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우리나라에 안 맞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돌이켜 보면은 스마트폰 산업이 막 개화가 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 스몰캡들이 몇 배씩 날아갔고, 네네. 근데 거기에서 경제적 해자를 따지고 있었으면 이거 못 사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갔으면 그냥 몇 네. 배를 먹는 그런 장세였는데, 네, 그렇죠. 아하. 그래서 다 미국 책을 봐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그러니까요. 형님들이 쓰신 책이어서. 네. 한국 책을 봤어야 되는데 네. 그 약간 주식 시작할 때부터 네. 제가 그 아까 PX에서 네. 이제 주식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때 그 가치 투자 동아리라는 걸 하나 검색을 했었고 네. 또 하나 검색을 했던 게 바로 워렌 버핏의 투자 서적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더 그쪽으로 빠지게 된 거죠. 처음에. 예, 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고 주식을 누군가가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필요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한다 혹은 어떤 스포츠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처음에 이걸 배우고 뭐 그다음에 이걸 배우고 이런 그 스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스텝이 처음에 이제 조금 엉켰던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근데 되게 생각이 뭔가 교과서적으로 음. 진성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게 또 통하는 시장이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 이걸 다 직접 경험을 하신 거네요. 네, 그것도 그럼 20대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탐방을 다니고 막 열심히 했던 게 한 2010년부터 한 2013년, 2014년 정도까지였는데 이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어떤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나는 그냥 도구가 하나인 아, 거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뭐 MMORPG 게임을 한다라고 네, 네. 하면은 어떤 전장에 나갈 때 그 돌도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돌도끼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잡을 수 있는 몹이 뭐가 있냐 했을 때 토끼, 뭐 설치류들 요 정도밖에 못 잡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고 막 멧돼지 잡으려고 하고 뭐 코끼리 잡으려고 하고 막 그런 시도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건 이 주식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몹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어떤 프레임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런 프레임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그 프레임에 맞는 내가 도구를 들고 그 몹들을 잡으러 갈 수 있구나. 예를 들자면 시클리컬한 어떤 회사들, 산업에서는 뭐 흔히 얘기를 하듯이 뭐 물론 주식은 저 PER에서 사고 저 고 PER에서 팔아라는 뭐 옛날 네. 말이긴 한데 거꾸로. 시클리컬한 산업에서는 거꾸로 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뭐 소비재에서는 어떻게 이 소비재의 판매를 바라봐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다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걸 몰랐었고 이 기간 동안 저는 그런 프레임들을 윤곽을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찰리 먼거 오운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구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스패너도 있어야 되고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치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그 자산 가치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자산 가치 PBR만 보다가 세상 끝나고. 네.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랬나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써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거. 어저께 메모해 갖고 외워가지고 막 써먹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되게 한국 시장에 맞는 투자는 이런 거구나를 깨달았을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게 그래서 투자자문사 설립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 이제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처음 시작한 거를 예. 좀 살려야 된다. 나는 태생이 예. 태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태생이 가치 투자인데 네. 모멘텀 투자를 할 수 있냐.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 약간 교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향이도 안 맞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부품주, 화학 뭐 이런 주식들 또 주가가 막 오르니까 그렇죠. 미친 듯이 오르죠. 네, 해봐야 되잖아요. 오를 때는. 네.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게 어쨌든 잘못된 도구를 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패들이 몇 번씩 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시클리컬한 주식을 뭐 낮은 PER에 산다든지 뭐 그런 류의. 사실 그것도 좀 그렇게 실수를 해봐야 또 겪죠. 네. 근데 대부분 그 시클리컬 주식을 저퍼에 사서 실수 안 해보신 분들은 또 많지 않아요. 다들 그런 실수는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네. 우리나라 산업 대부분 이제 순환 네. 주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기는 한데 정확히 그 사이클이 어디로 가는지는 지나보면은 딱 보이는데 그 한가운데 있으면 모르잖아. 이게 맞아요. 업 사이클인지 다운 사이클인지 어려우니까요. 대표님도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해보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들을 하면서 다시 좀 더 내가 잘 할 수 있고 잘 아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막 반도체 부품 공장 가서 막 봐요. 이렇게 네. 뭐 막 돌아가는 거 보고 막 이만한 장비도 보고 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고 싶다. 그렇죠. 내가 뭔가 지식적으로 풍부해졌다라는 심리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근데 기술적으로 어떤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기술을 내가 안다는 거에 대한. 네네네. 근데 그게 됐을 때 그 IR 담당자가 하는 얘기, 회사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그 얘기가 그냥 내 생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진짜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근데 당연히 다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실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실수인지 아닌지는 지나서 보면 아는데 네, 그 막상 그 당시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고 사실 탐방을 많이 다니는 분들도 그 오류에 빠지기가 쉽고 좋은 얘기 많이 들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문사를 설립하신 결정적인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준 대표님과 같이 이것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원래부터 그 투자 자문사는 예. 원래부터 창업을 하기 전부터 투자 자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동아리 학생 당시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그 선배들 중에 이미 제도권에 취직을 한 선배들이 꽤 있었고 그 선배들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에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긴 한데 네. 내가 제도권에 들어가서 펀드 매니저가 되건 애널리스트가 되건 그 제도권 안에 룰을 따라야 되고 그 룰을 따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네, 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가지고 그게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때 내가 다시 취직을 해서 뭔가 그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자유롭게 하고 있고 전업 투자하고 싶고 근데 음. 자유롭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사장님이니까 예, 자유롭게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어떠세요? 그 이후로는 스타일이 좀 어떻게 변했나요? 변했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그런 시행착오들과 실수들, 실패들 예. 이런 것들이 다 좀 많이 어우러지고 좀 정제가 많이 되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투자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 이후에 뭐 2017년 뭐 이때쯤부터는 어느 정도는 확고하게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대표적으로 좀 어떤 방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투자 스타일이나 현재 하고 있는 투자 방식? 네, 일단은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5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어떤 기업이나 산업을 선택할 때 네. 1차적인 필터링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최대한 엔드 유저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에 투자하려고 해요. 소비자와 조금 더 가까운 네. 기업과 제품.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엔드 유저 단이 있고 소비자 단이 있고 네. 맨 앞단에 가면은 그냥 그 거의 뭐 원재료잖아요. 원재료 하면 뭐 강산을 하는 회사가 예.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농산물을 예. 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일단 우리나라에는 없고 해외에서 국제 원자재를 들여다오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기잖아요. 뭐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든지 그거를 갖고 와서 가공해서 판매할 때 생기는 공급처와 수요처와의 관계, 뭐 단가 인하라든지 뭐 가격 전가라든지 이런 역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어떤 제품으로 만드느냐 이 어떤 철광석이라고 해서 이게 뭐 자동차 만드는 데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선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 가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 철광석의 수요를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게 되게 변수가 많은 거죠. 어떤 한 산업이 이 철광석의 수요를 미친 듯이 끌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 분산이 돼 있고 내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냥 거시경제의 영역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니까 최대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없애자. 그래서 제품이 잘 팔리냐, 이게 좋은 제품이냐, 그렇죠. 아니면 좋은 서비스냐,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는 서비스냐, 이런 것들에 차라리 집중을 하는 게 훨씬 좋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미래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미래를 맞춘다, 예측한다라는 건 100%는 없어요. 100%는 없다. 그건 어쨌든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거든요. 확률을 높이는데 이 확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요인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있으면 A부터 뭐 변수 A, B, C, D, E, F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A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F가 예를 들어 좀 그렇죠. 떨어졌어. 네. 그럼 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복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막 인터넷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다라고 네. 할 때도 제품을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 제품의 비교가 세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스펙들이 막 있는데 네. 하나는 뭐 어떤 항목은 뭐 A 제품이 좋고 어떤 항목은 B가 좋고 어떤 항목은 C가 좋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복잡해지죠. 되게 복잡해져요. 네.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막 아주 결정적인 것도 아닌데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러면은 선택에 장애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준을 최대한 소비자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회사로 놓고 이제 필터링을 했을 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을, 불필요한 영역들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엔드 유저.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가까운 제품 그리고 그쪽에서 경쟁력을 갖는 걸 찾는 것.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메가 트렌드에 놓여 있냐, 속해 있냐. 일시적인 거죠. 유행이 아니라 네, 장기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네. 변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광동제약의 옥수수 시험차, 뭐 혹은 뭐 17차 뭐 이런 네. 음료들 많잖아요. 네. 차 음료들 이런 제품들이 과연 메가 트렌드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메가 트렌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닷컴 뭐 네. 이런 회사들은 그 당시에 그 노상에 놓여 있는 그 생활 정보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세상이 바뀌었죠. 인터넷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오는 그런 시대가 됐고, 당연히 어떤 그런 정보 안에서 구인, 구직 정보 또한 이런 인터넷 안에서 사람들이 찾게 될 거야.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죠.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이런 변화는 당연히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인터넷을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생겨난 회사가 사람인 HR이라든지 뭐 잡코리아 같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변화가 동반되는 성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산업 구조도 바꿔버리고 사람들의 소비 행태도 다 바꾸고 큰 틀에서 바뀌니 거기에서 그 메가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 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류에 속하는데 최대한 직관적인 투자를 하자. 직관적인 투자요. 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뭐 요즘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투자 동아리에서 막 예. 활동을 하고 할 때는 애널리스트를 약간 모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투자 아이디어 1,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 있어요.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네. 당연히 좋은 점이 많으면 좋은데 주식을 투자하는 실전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굉장히 큰 맹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아이디어 하나가 네. 잘 됐어요. 네. 근데 그 두 번째 아이디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디어 1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이디어 2가 이걸 까먹는 거예요. 섞여서.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뭐 축구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날두의 축구와 네. 메시의 축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르죠. 네, 바르셀로나에 메시가 있을 때의 축구는 예.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 그렇죠. 협업. 네.
패스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상대의 골문 앞에 가서 톡 밀어서 넣는 네. 그런 축구였고,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는 중간에서 사이드로 쭉 찔러주면 그걸 호날두가 뛰어가서 크로스를 올려서 베일이 헤딩을 하든지, 네. 뭐 베일이 뛰어가서 올려주면 호날두가 헤딩을 하든지 그런 축구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호날두의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 효율적이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호날두가 혼자 잘 뛰잖아요. 네. 그러면 골대 앞에까지 가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네. 확실한 한 방. 네. 그러니까 11명이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한두 명이 잘해서 하드 캐리를 할 수 있는 게 주가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가장 중요한 게 잘 될 수 있냐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그 외적인 것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품으로 보자면 한 10개의 제품이 10%씩 이렇게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가 빵 등장을 해서 네. 매출 한 50%, 60% 하드 캐리 하는 것. 그게 더 직관적일 수도 있다라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면 이게 결국은 그 기업은 원툴 아니야? 저거 나중에 망가지면은 회사 꺾이잖아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일단은 그게 더 직관적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로 들면 이제 어떤 그러니까 단일 사업을 하는 그 어떤 아이템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의 어떤 그 문제는 이거 아이템이 잘못되면 이 회사 자체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주식시장에. 예.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를 아까 제가 입증하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에서 말씀드린 뭐 소비자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구조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근래로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은 불닭볶음면 뭐 이런 거겠네요. 네, 사실 그렇죠? 불닭볶음면도 2010년대 중반부터 유행을 했는데 이거 일시적이다. 네, 원 아이템이다. 저걸로만 먹고 산다 이러면서 맨날 욕먹고 한 게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그게 일단 계속 입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못했는데 K-팝이라든지 네. K-푸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실 어떤 구조적인 변화, 성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왜 K-푸드가 잘 되는지, 네. 왜 K-컬처, K-팝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주식들이 그런 회사들이 되게 잘 됐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해외에 가서 인기가 많으면 돼. 음반을 많이 판매하면 돼. 콘서트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돼. 라는 거죠.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팔리면 돼. 그렇죠.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돈을 잘 버는 회사,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걸 찾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호날두식의 축구가 훨씬 더 빠르게 눈에 띄고 빠른 성적, 골을 바로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찾기가 더 용이하다. 네, 결정력이 높다. 결정력. 네. 또 다른 거는요? 네, 네 번째는 이거는 혹시 빌리언즈라는 미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건 못 봤습니다. 빌리언즈라는 미드가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예.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예. 그 주인공이 있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네. 진짜 그거는.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 트릭도 쓰고 불법적인 것들도 막 하고 이제 실제로 투자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사법적인 뭐 그런 문제들도 막 생기고 그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네네네. 약간 그런 드라마인데 네. 그 중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네. 뭐냐면 인공위성을 사요. 인공위성을 산다고요? 네. 저 지구 위에 궤도에 네. 떠 있는 인공위성을 사요? 네. 네. 인공위성을 사서 뭘 하냐면 그 미국에는 이제 월마트나 이런 네. 대형 마트가 있잖아요. 아,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네. 사진 찍는 거. 그 주차장에 사진을 찍어서 아, 이 주차장에 몇 대가 있는지. 네, 물론 우리나라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 실내 주차장에 실내 들어가 주차장.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래서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을 네네. 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네, 그래서 그 차량당 예.
평균적인 매출액이 있을 거잖아요. 객단가 같은 예, 거. 객단가. 예. 그러면은 차가 몇 대인지만 알면 아. 지금 이 마트의 매출액을 알 수 있을 거고 음. 이 마트가 몇 개 있는지 알면 음. 그 마트를 다 촬영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곱하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매출액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나만의 인공위성을 띄워라 거든요. 바비 엑슬로드가 주인공인데 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사실 내부자 정보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내가 노력을 해서 네. 알아낸 정보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네. 근데 그러면 나는 투자자로서 나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 오호.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호성 대표님의 그러면 인공위성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예. 네. 근데 이거 민감합니까? 영업 기밀입니까? 근데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길래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투자를 해야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유효할 수 있거든요. 그죠.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어떤 왜 이렇게 뜸을 들여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소비재를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소비재를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이 제품을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온라인 판매가 많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50%라고 해요. 그러면 오프라인 판매도 그거 따라가거든요. 네네네. 얼추. 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온라인의 판매가 얼마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냐?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냐? 사이트마다 다 다르지만 판매하는 회사마다 거기에 리뷰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 리뷰를 매일매일 세는 거예요. 아, 판매량. 네. 판매량 밑에 붙는 뭐 이렇게 리뷰 수. 네. 근데 리뷰가 정확히 판매량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 근데-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하니까. 몇 명 중에 몇 명이 리뷰를 남기냐? 이거는 또 평균적인 그 비율이 있어요. 아, 이거는 회사마다 또 다른데 과거의 그 리뷰 수와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리뷰를 남기는구나. 뭐 10명 중에 5명 리뷰를 남기는구나. 를 알 수가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매일매일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매출 알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예를 들어서 9월 뭐 20일이다. 네. 21일이다. 그러면은 아직 3분기가 끝나기 전인데 저희가 9월 22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매출을 미리 다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굳이 뭐 그 회사에 뭐 IR 미팅을 잡아서 3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얼마 정도인가요? 가이던스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이런 질문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내부자 정보를 굳이 컨택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네. 되지만 네. 나만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나는 내 투자 아이디어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수출주는 이제 수출 데이터, HS 코드 가져다가 수출 데이터 보고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 트렌드 같은 거 보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특정 상품의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주신 거고 그게 그래서 나만의 인공위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 온라인 검색을 하든 뭐 하든 특히 뭐 관련된 사업이나 그쪽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요즘에 이 업종에서 뭐가 잘 나간다라는 걸 캐치하실 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를 싫어해요. 아, 빅데이터를 싫어한다고요? 네. 오히려 거기서 간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 다 안다. 네. 아, 나만의 인공위성이 아니고 모두의 인공위성이 되니까 오픈된 데이터 네. 사실상. 네.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뭔가를 또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특정 잘 나가는 화장품 보면은 그 어디에서 이벤트랜드의 순위, 판매량 이런 것들 텔레그램에 다 돌아다니죠. 네, 맞아요. 분명히 그거는 그 주식을 산 사람이 캡처해서 보내고 있을 거예요. 다 아는 거죠 이제는. 네.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은근히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예. 내가 내 아이디어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아, 되게 많아요. 네.
그거 좀 주고 가세요. 우리도 뭐 남는 게 있어야죠. 와이스트리트도 좀 남는 장사를 해야죠. 농담이고요. 또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은 약간 이제 투자의 뭐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외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편견이나 무관심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을 처음에 발굴할 때 네. 조금 많이 하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떤 인기 있는 섹터나 인기 있는 주식을 내가 선정을 하고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미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덜하고 편견이 있는 그런 주식을 선택을 함으로써 그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맞출 수 있는 확률. 근데 여기에서도 또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무관심 받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주식은 아니고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거랑 다 합쳐서 5가지 네. 이게 공통 분모에 해당이 되면 왔다 갔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사 직원이나 인턴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너네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기준이 최대한 많아야 된다. 기준이 최대한 많아야 된다고요. 네, 기준이 최대한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크게 5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가격 전가가 가능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네. 게 가장 큰 기준. 네. 근데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점은 기준이 한 가지면 산술적으로 우리나라에 3,000가지의 주식이 3,000개의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반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하나의 기준으로. 예. 이 기준에 충족하는 주식 1,500개. 충족하지 못하는 주식 1,500개. 네. 그러면은 기준이 하나 있으면 내가 이 나머지 1,500개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더 있다. 아. 그럼 750개로 줄일 수 있고 또 있다. 그러면 375개 이런 식으로 줄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5개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32분의 1이죠. 네. 맞나요? 이해 오승님은? 고려대 수학과 출신입니다. 고려대 수학과 출신입니다. 네. 네. 아무튼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내가 실제로 봐야 되는 주식, 내 입맛에 맞고 내 기준에 맞는 주식은 몇 개 없거든요. 거기서 하면 돼요. 압축. 네. 압축. 음. 거기에서 그러니까 엑기스 쫙 짜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지금 인기가 있는 주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주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산업도 하고 저 산업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내 기준이 아닌 거에 내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농도만 흐려지는 게 아니라 음. 내 것이 아닌 곳으로 내가 수동적으로 가게 될 수 있으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돌도끼 갖고 코끼리 잡으러 가는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얻어 걸려서 마침 그 코끼리가 병 들어서 내가 돌도끼 이렇게 했는데 픽 쓰러질 수도 그럴 있지만 수 있죠. 그러니까 얻어 걸릴 수도 있죠. 세폭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또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게 아니니 네, 본인의 기준이 많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모든 오. 코끼리가 병에 걸리지 않아 있으면 예. 매우 큰일 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작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5가지의 기준. 음. 여기 충족한 종목 주고 가실 거죠? 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나서. 그러면 그 5가지의 기준, 본인의 최대한 많은 그 기준을 충족했던 사례, 성공했던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충족시키면은 좋은 거고 다 충족시키려고 하면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없어서 놀아야 돼요. 그러면. 그럼 또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유연성은 있어야 된다. 네. 네. 제가 그래도 투자를 하면서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만한 주식은 사실 언론에도 좀 많이 얘기가 됐던 주식이기도 한데 네. 더좀 비존이거든요. 근데 더 좀 비좋은. 네, 제가 실제로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인터뷰를 하더라도 제가 주로 하질 않고 아, 네, 그리고 보통 글로 써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하기 서면 때문에 인터뷰. 네, 그죠. 신문 기자들은 실제로 안 만나고 이메일 보내갖고 받아가지고 그거 인터뷰한 것처럼 구어체로 쓰잖아요.
업계 기밀입니다. 업계 기밀. 그래서 이제 이 더존비존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2013년에 했거든요. 2013년. 네, 결과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 예. 이제 지금은 조금 지금 어려워지긴 조금 해서 그 어려워지긴 전까지는 한데, 네. 엄청 잘 나갔죠. 근데 밸류에이션도 이제 높이 주가가 받았고. 오르고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뭘 얻었고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성공을 했다. 네. 이게 성공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운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거든요. 이 방식을. 그쵸, 그러면은 그쵸. 나만의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류의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바로 잡는 거죠. 네. 덫이에요. 이건 덫. 코끼리 잡는 덫, 뭐 토끼 잡는 덫 이런 거 놔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뉴스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쏙쏙 빠져요. 애들이 네. 주식들이. 들어와요. 네, 알아서. 네. 어, 그러면은 이거 보면 되거든요. 예. 네. 분석이라는 작업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작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래도 좀 요령이 생겨서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소비자단은 아니고 B2B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은 ERP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네. 하죠. 우리나라 말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파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2012년 이전까지는 CD를 팔았어요. 소위 말하는. 네. CD를 팔았죠. 왜냐면 그걸로 PC에 깔아서 쓰는. 네, CD를 갖고 가서 PC에 깔아서 쓰는. 근데 그 이후에는 이 회사가 CD가 아니고 인터넷에 다운로드를 받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구동이 되는. 네, 구동이 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뭔가 작업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네. 그다음에 사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에이즈 서비스, 이게 되게 보편적인 표현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획기적인 서비스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때 이 회사의 상황이 어땠냐면 2012년도인가 2011년도에 대규모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클라우드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그쵸. 서버를 많이 구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한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 회사의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3천억이었거든요. 와. 3천억짜리 회사가 2천억 쓴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네, 그렇죠. 저희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네, 맞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300조인가요? 400조 좀 넘죠? 네, 예. 그럼 삼성전자가 300조 쓴다고 보면 되거든요. 갑자기. 미쳤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예. 네, 소외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에 대한 그 비용이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또 신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원래는 감가상각비라는 것 자체가 없던 회사였는데 네. 그 투자를 하고 나서는 감가상각비가 한 200억 정도가 매년. 네, 음. 생겨버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영업이 그래도 한 200억 정도는 나는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200억을 벌고 있는 회사인데 네. 사실은 200억은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게 한 6년 정도가 되면 200억이 없어지고 다시 400억을 버는 회사가 되는. 예. 감가상각이 끝나면.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투자할 때는 한 3, 4년 정도만 기다리면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400억이 자동으로 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400억이 되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천억이니까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무관심,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투자로 인한 편견에 좀 쌓여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되게 오랫동안 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왔고 이 제품을 솔루션을 쓰는 회사들은 쉽게 다루는 걸로 못 바꿀 바꾸죠. 수 없는. 못 바꾸죠. 진짜 네. 저기 공장이나 창고에 있는 거 하나하나 재고까지 이 프로그램에 세팅해서 네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바꾸면 네. 전사적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그 전환 불가능하죠.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예, 전환 비용. 그게 되게 높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제품 이 솔루션의 가격을 그러니까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솔루션 가격을 올렸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 어.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제품 가격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예. 실제로. 근데 또 그걸 쓰는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려주면서 써야 했던.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클라우드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을 막 올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뭔데 이거를 니네가 2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비용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냐 이런 분위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CD 팔지. 네, 왜 서버를 구축하냐.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이야 뭐 오도비도 그렇고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도비 그걸로 해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가지고 구독 방식으로 바꾸고 그렇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실제로 이익도 네, 많이 오르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인지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보여줬던 네. 그렇게 강력한 또 해자까지 구축을 했던.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고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구조적인 어떤 변화에 놓여 있다. 앞으로 CD를 쓸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클라우드라는 거에 니즈는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고정비가 덜 든다라는 네. 니즈가 있긴 한데 어쨌든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를 사람들이 지금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CD를 최소한 쓰진 않겠다. 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직관적이잖아요 사실. 그쵸. 영업이익이 3년 4년 기다리면 200억이 400억이 되고 클라우드가 잘 되면 클라우드가 뭐 고객사 6만 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6만 개 중에 한 개가 클라우드로 바뀌면 뭐 한 2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만 원 곱하기 개수 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없어 그냥 직관적인 투자였죠. 그걸로 좀 크게 버셨나요? 어, 투자로 그 투자로? 네. 그래서 그 몇 배? 시가총액이 한 3천억일 때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 회사가 예. 그게 한 2조 이상 올라갔었죠. 와. 네. 거의 6, 7배 네. 올라간 건데 저는 이제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더존비주온이 잘 나갈 때는 밸류에서 막 40배, 50배 받았잖아요. PER 기준으로. 네. 그게 가능했던 주식이기는 한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어우 야 더존비주온 주가가 그냥 다시 1조 정도로 떨어졌죠.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음. 이거는 이제 그 투자가 종료된 사례인가요? 네.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투자를 종료했는지도 좀 듣고 싶거든요. 우선은 이 주식의 어떤 속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주식은 결국 주가가 오르는 건 두 가지 요소로 오르는데 첫 번째는 이익이 올라야 주가가 오르고 그렇죠. 두 번째는 멀티플이라고 하는 음. PER이 올라야 주가가 오른다.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은 어느 하나만 오른 게 아니라 둘 다 올랐어요. 그게 최고의 사례죠. 최고의 네. 사례. 예.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이 둘 다 오르는 게 제일 좋다. 네. 하나만 오르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이익이 뭐 예를 들어 3배, 멀티플이 한 3배 이렇게 오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9배가 되나요? 그렇죠. 네. 주가가. 3, 그렇게 3은 9. 네. 수학과 안 나와도. 예.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재택근무.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는 다 막 클라우드 네. 이렇게 갔었죠. 온라인 기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멀티플이 더 올랐죠. 어. 정부에서 지원도 막 해줘. 어. 그러니까 초기에 막 올랐는데 이게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아.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두 가지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예. 금리 인상을 하게 된 배경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에는 개발자들의 몸값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개발자들의 몸값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인건비도 같이 올라버린 거예요. 아하. 그리고 개발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동이 막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럼 개발이 지연되고. 네, 그런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멀티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거든요. 금리랑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돈값이 싸기 때문에 돈이 주식시장에 막 흘러가면서 이 주식시장 주식들에 대한 기대감이 막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는 돈값이 비싸지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들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빠져나오죠. 근데 멀티플이 높았던 기대감이 높았던 주식들의 돈이 막 빠져나오기 하거든요. 그쵸. 먼저. 어허. 그러면서 이제 이런 회사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빅테크 혹은 플랫폼을 하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2021년부터 좀 많이 빠지면서. 빠지기 시작했죠. 아, 그러면서 더존미주온도 많이 하락을 했던. 네. 여기는 그러면 지금은 접근하기가 좀 상황이 뭐 클라우드 초기도 아니고 그렇죠. CD에서 이제 서버를 투자하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그냥 고인물 같은 기업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 회사가 계속 추구하는 방향이 네. 어쨌든 지금 있는 고객사들 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장을 시키고 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장을 시키고 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클라우드 적용이 덜 되어 있고 클라우드가 이제 100%가 된 게 아니거든요 아직.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클라우드를 100% 전환시킨 다음에 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 그 다음에는 해외 진출이 두 번째 스텝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시기가 더 남았다.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본 건 기존에 있던 그 패키지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CD 사용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CD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방식을 네네네. CD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거를 사용하는 비중이 아직 한 절반. 아직 전환이 될 게 남아 있는. 네. 근데 그게 전환이 되면 네. 이 회사들의 어떤 재무적인 데이터, 실시간 트랜잭션, 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 빅데이터 안에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신용평가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신규 사업한다고 회사가 얼마 전에 네네네, 발표도 그런 했었죠.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신규 사업을 하려는 이 시장 자체도 오픈이 안 돼 있는 시장이라서 네. 조금 남아있죠, 아직까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저 그렇죠. 회사의 전사적 자원 관리, 매출, 재고 이런 게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다만 그거는 조금 뭔가 법 규제가 좀 풀려야 되는 그런 측면도 좀 네, 있겠죠.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여기 또 탐방 간다고 그러시길래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나? 그래서 여전히 관심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원래 제가 생각한 대로라면 이 회사가 그동안 투자도 계속 해왔을 거잖아요. 예, 개발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 향 ERP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그 투자가 없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는 이미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개발비가 지금 이 1,000억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그럼 PR이 10배, 뭐 요런 10배 언저리 정도의 그런 회사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사실 처음에 투자할 때랑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뚜렷하게 이게 업사이드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각자 조금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이제 추천주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굴했던 네. 사례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시장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그 사이에서 몇 백씩 오르는 주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네. 제가 뽑아봤는데 한 2023년 들어서 9월 넷째 주까지 100% 이상 오른 주식이 140개가 되더라고요. 500% 이상 오른 주식도 8개 되고 그래서 200%, 300% 오른 주식과 다 합치면은 한 20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100%에서 500% 수익률이 된 종목들이. 근데 2,500개 정도 상장 종목 중에 200개가 그렇게 올랐다면은 엄청난 이제 종목 장세고 그걸로 수익을 또 많이 내신 분들도 또 많이 있었을 거고. 네. 근데 또 반대로 지수 위주로 이렇게 투자하셨다면 또 수익이 엄청나게 안 났을 수도 있고. 이런 장세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을 추종하는 스타일로 주식을 운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주로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주식 시장과는 조금 별개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로 가야지 해서 별개인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게 주식시장의 주류는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질 것 같아 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선택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의 방식에 네.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과는 저희는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뭐 주가 자체가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별개로 움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저희 회사에가 편입하고 있는 주식이 잘 가는 때가 있고 안 가는 때가 있거든요. 네. 모르죠. 그건 언제 가는지.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은 두 가지. 이익과 멀티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많은 영향을 미치냐가 주식시장의 색깔을 바꾸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좋으면 주가 지수가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아요. 예. 그대로 동행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익에 주가 지수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삼성전자가 잘 가는 장이다라고 하면 그런 게 작동하는 시장이죠. 네. 삼성전자는 수출을 하니까 수출을 해서 이익을 많이 벌면은 그 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로 그런 게 안 되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약간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든지 불황인 그런 시장 네. 상황에서는 어떤 큰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없고 이익을 잘 버는 회사들이 큰 회사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에서는 이 이익이 아니라 멀티플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이 멀티플이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게 되는 사실 주식시장을 움직인다기보다는 주가 지수를 움직이지 못해요. 일부 주식들이 소위 얘기하는 어떤 테마가 형성이 잘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그냥 멀티플이 움직이는 시장. 네. 아하. 그러니까 이익이 움직이는 시장은 주가 지수가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큰 주식들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렇게 멀티플이 움직이는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작은 주식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하. 테마가 이제 무리지어서 막 움직이다 보면은 주가 지수를 크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막 2배 가고 3배 가고 이런 주식들은 막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약간 뭔가 박탈감도 느끼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주가 지수는 별로 안 좋은 그냥 그저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나타났던 게 뭐 AI, 로봇, 네. 극단적인 테마로는 뭐 초전도체 테마. 네, 그렇죠. 또 그중에 실적이 수반됐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였던 거고. 네,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기반으로 멀티플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도 올랐지만 같이 멀티플이 오른 거죠. 적당히 올랐으면 괜찮은데 이게 많이 오른 거죠, 멀티플이. 근데 그 멀티플만 오른 것들이 초전도체, 뭐 아하. AI,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플의 영향을 아직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경기 침체기에는 이런 주식들이 조금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이익에 사람들이 좀 집중을 하는 편이고 불경기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설이긴 한데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예. 스타킹이 많이 팔리니 립스틱이 많이 아하. 팔리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스타킹 뭐 저기 립스틱 이런 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이익과 어떤 펀더멘탈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왜 이게 이런 것들이 잘 팔리냐 했을 때 경기가 좋을 때 일을 해야 된대요. 네. 사람들이. 네. 일을 바빠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스타킹을 신고 립스틱을 바르냐. 그래서 경기 좋을 때는 이런 것이 잘 안 팔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팔리니까 일이 잘 안 되니까 뭐 그런 거에 좀 관심을 이익이 많이 안 나니까 오히려 테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네, 멀티플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예, 또 그것처럼. 다른 5가지 기준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정말 제가 생각했지만 정말 잘했다 싶은 내용이거든요. 본인이 세워놓고도 본인이 이거 잘 만들었다. 네. 네. 네,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한다는 거고 네. 그 확률을 높인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가가 오를 거냐,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익이 오를 거냐, 네. 아니 멀티플이 오를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거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네. 잣대거든요. 예. 내 생각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가 예. 미래에 얼마만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멀티플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확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 스스로 궁금한 거예요. 저도. 네. 제가 투자라는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아이디어와 생각이 어느 정도로 확실할까? 이게 되면 거의 뭐 지구 행성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거긴 네. 한데. 그래서 5단계로 나눠서 가장 확실성이 떨어지는 건 꿈의 단계. 꿈의 단계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됐으면 좋겠다. 네.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초전도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가가 막 2배, 10배 막 갈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고. 두 번째 단계는 희망이 있는 희망의 단계예요. 처음은 1차적인 건 꿈의 단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망의 단계. 희망의 단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네.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중간의 느낌인데. 됐으면 좋겠다. 바람. 네, 바람. 근데 둘 다 근거는 빈약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연역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연역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는 A면 B이다. 네. 이잖아요. 네. 이게 잘 팔리면 B이다. 주가가 오르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잘 팔리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 거죠. 네. 세 번째는 가능성이 높은 세 단계. 번째는 꿈, 희망, 그 다음은 가능성. 네, 가능성이라는 거는 연역적 추론의 강도가 네. 매우 높다. 아하, 네, 이거는 뭐냐면 연역적 추론이라는 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A면 B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는 거죠. 뭐 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그리고 경쟁자 그리고 이 시장에 연관된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했을 때 A면 B이다가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좀 잘 만들었으니 시장 반응 괜찮겠다. 요 네, 정도. 네. 경쟁사의 제품은 15,000원인데 네. 우리 회사가 만든 거는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더 좋고 이 회사는 마케팅 방식도 조금 차별화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주가도 좀 싸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이거는 가능성이 높은 것. 네, 가능성이 높은 거. 가능성 단계까지 왔습니다. 꿈, 네. 희망, 가능성.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단계는 당위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당위성이라는 말을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진 않는데 예. 당위성이랑은 응당, 당연히 그러할 것 같다. 네. 그러해야 된다. 예.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확실하다. 예. 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확실하다예요. 거의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 내가 경쟁사도 찾아가보고 소비자 반응도 살펴보고 그리고 내 인공위성도 띄워보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거의 확실한 것 같아. 이건 이제 이익도 잘 나올 거야. 음. 요 정도 단계. 네. 그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는 확실성. 그 다음은 끝판은 네, 이거 확실하다. 네, 확실성의 단계. 이거는 뭐냐면 그런 제가 밑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포함하고 네. 추가적으로 이게 귀납적인 단서가 있을 때 아하. 이게 말이 어렵지만 귀납적인 단서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그 근거를 딱 확인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통해서 네. 판매량이 나왔거나 음. 리뷰를 통해서 인기가 많다. 네. 이거를 대충 한 10배 곱해보면 실제 판매량과 유사할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네, 그렇죠. 그 단계까지 가면 이거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판매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은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어떤 특정 기능이나 성능이 좋은데 그 성능이나 제품에 대해 그 기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한 상태라는 거죠. 이거는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숫자로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 네. 근데 또 바꿔서 말하면 확실한 단계까지 가면은 이게 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를 또 정호성 대표님이 영어로도 써주셨습니다. 네. 역시 많이 배운 사람답게. 이게 제가 한글로가 네. 어떻게 보면 또 더 어려울 것 수도 같기도 있어서 하고. 이거 정리를 해드리면 꿈의 단계 dream, 예. 희망의 단계는 hope, 네. 가능성의 단계는 may, 네. 그리고 당위성,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should, 네. should 단계, 그 다음에 확실성은 이거 must, 네. 될 수밖에 없다. 네. 머스트 자산 운용도 있죠. 네. 김두용 대표님 항상 제가 섭외를 하고 싶습니다만 오랜만에 네. 한번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김두용 대표님 저는 잘 모르는데 그걸 고대 아닌가? 서울대. 네네. 네. 근데 아마 이런 의미로 머스트라는 맞아요. 단어를 사용을 하신 걸로 네. 추측됩니다. 네. 머스트 출연. 네. 출연을 해야만 한다. Y스트릿에 나와야만 한다. 그렇죠. Y스트릿과 어울리는 사람이고 출연을 해야만 하는 그렇죠. 확실히 출연을 해야 된다. 그 당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위성도 있고 네. 꿈도 있고 저희 희망도 있으니까요. 네. 그 당위성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섭외가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 인터뷰를 잘 안 하셔서 아무튼 네. 연락을 언론에 드려보겠고. 잘 안 나오시는 분. 그래서 꿈, 희망, 가능성, 당위성, 확실성. 근데 이것도 그 주식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요. 이게 어느 정도 단계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규모랑도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률의 게임이고 예.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더 많은 베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비중 확 실어버릴 수 있죠. 네. 다만 이것도 그 단계에서 이게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까 그 빅데이터 안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 근데 확실해. 음. 그럼 반대로 또 나는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확실한 거 찾아도 늦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꿈, 희망, 가능성, 당위성, 확실성 단계에서 좀 미리 찾아내서 이게 확실하게 가는 것까지 동행을 할 수 있다면 네. 그럼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더 좀비 좋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조금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같은 주식이라도 같은 걸 보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같은 주식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고 생각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거든요.
그 결국에는 말씀하신 베팅을 하려면 내가 어떤 기업을 보더라도 이 단계를 올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비중을 많이 실어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꿈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질 뿐더러 네. 많은 비중을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번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 주식을 볼 때 확실성이 있는 단계까지 최대한 끌고 올라가서 네.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구들이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 5가지들을 네. 가지고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런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런 단계를 올려가시면 됩니다. 이 5가지 기준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5가지 기준을요? 이거 뭔가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야, 저도 아직 썸네일 생각하고 그 있어가지고. 공모 한번 붙여도 되나요? 공모? 이름 공모.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5가지 기준.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꿈을 현실로 만드는 네. 꿈이 현실이 되는 주식.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이순신 예. 이순신 투자 기법 뭐 이런 건가요? 오. 저기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의심을 하도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그분이. 네. 어쨌든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꿈이 현실이 되는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5가지 기준. 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여러분은 지금 실시간으로 썸네일을 뽑아내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정호성 대표님하고 솔직히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저는 고민을 좀 했거든요. 네. 정호성 대표님이 방송 경험도 많지 않으시고 내향적이라고 하시고 오늘 분량을 어떻게 뽑아내지? 막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뽑아내서 저는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 분명히 나중에 풀 버전으로 나갈 때 러닝 타임이 막 2시간에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길어서 부담된다. 그래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확신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웬만한 한 책 2권 정도는 읽으신 뭔가 좀 얻으신 게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책도 지금 쓰고 있긴 한데. 그래요? 네. 오. 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조금 같이 포함을 시켜서 네. 쓸 예정이긴 합니다. 다행이다. 이게 이제 와이스트릿의 아카이브로 남았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김현준 대표님도 뭐 에이블을 비롯해서 이제 좋은 책으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셨듯이 정우성 대표님도 앞으로 그런 역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고맙습니다. 이제 와이스트릿에서. 그래서 오늘 장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초대해 주셔서 별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